안녕하세요. 나이브TV 블랙아웃 BC입니다. 한 주를 통으로 날려먹고요. 뒤늦게 에피소드를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늦게 찾아뵈서 죄송합니다. 이번 주에 소개해드릴 에피소드는요, 핀란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최근에 이 프레시안 칼럼에요, 그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공동 대표를 맡고 계시는 강춘경 박사라는 분께서 핀란드의 국정 방향, 국정 목표를 소개시켜 주셨습니다. 핀란드는요, 2019년에 총선을 치르고요, 이제 내각제 국가니까요, 일당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2015년 총선을 해가지고요, 4년간 그 기본소득 실험도 했던, 당이 이제 중앙당이고요. 중앙당이 이제 몇 개 정당이지? 하나, 둘, 두 개의 정당과 연합을 해서 국정을 이끌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앙당은요, 좀 중도 성격의 당이라고 하고요. 중도와 중도부터 중도 보수. 그 다음에 이제 핀인당이 있습니다. 이제 핀란드인, 핀족의 핀인당. 여기는 좀 더 자유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민연합당이라고 있는데요. 이제 포퓰리즘 보수정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개 정당이 이제 연합된 정권이 끝나고요. 2019년에 이제 3인당을 1당으로 하는 3인당으로부터 그 다음에 또 중앙당이 껴 있고요. 그 다음에 스웨덴인당, 녹색당 이렇게 연합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2019년에 이제 첫 번째 총리가 있었는데요. 총리가 한번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젊은, 그리고 여성 총리가 총리직을 시작하면서 굉장히 긴 내용의 핀란드 국정 목표를 홈페이지에 올렸다고 합니다. 대략 200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이 강춘경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공동대표께서 아주 흥미롭게 읽었다고 하시면서 대략의 내용을 요약하면서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프레시안에 이제 소개한 그 강춘경 박사의 글을 좀 러프하게 정리를 하자면은, 일단은 그 국정 목표가 바로 이런 겁니다. 강춘경 박사께서 정리한 핀란드의 국정 방향은 혁신 복지국가 핀란드의 미래를 위한 투자, 이런 제목으로 국정 방향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핀란드 정부가 이 노르딕 복지사회, 즉 북유럽권이죠. 북유럽 복지사회가 미래의 도전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고 동시에 지속 가능하고 공정하며 정의로운 모델이라고 규정하면서 핀란드 정부는 이 평등과 정의 외에 또 기업 친화적인 사회 역시 강조한다, 이렇게 전하면서요. 세금은 노동과 사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데 사용되며 지금보다 더 기업 친화적이고 경쟁력 있는 국가를 목표로 삼고 있다고 전합니다. 그러면서 2020년까지 약 1.1%의 증세까지 계획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 결과도 소개를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강춘경 박사는 이 기본소득 실험의 결과가 이제 내부 갈등, 정부의 내부 갈등을 초래를 했고, 그 다음에 이 2019년 총선 때 3인당이 1당이 된 이제 좌파 연정 정권을 넘겨준 계기 중에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인의 주장으로 한국 사회에서 철진한 기본소득 주장으로 유명 정치인들이 이리저리 몰려다니고 있는 모습을 보면 실소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소속이니까요. 아주 당연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칼럼을 보면서요, 저도 이 핀란드 국정 방향이 좀 궁금해져서 보고서를 좀 한번 직접
읽어봤습니다. 뭐 너무 많아서 다 읽어보지는 않고 보고서에 이제 서문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 목표 부분, 그 다음에 이제 그 부분을 읽어보고 또 조금 생각이 복잡해져서 이런 저런 것들 핀란드에 대한 이제 개략적인 정보들을 좀 찾아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뭐 국정 방향에 대해서 이제 일단 서문부터 소개를 해드리면요. 이 핀란드 정부가 일단 고민하는 점이 있습니다. 기후 변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계화, 그 다음에 도시화, 그리고 기술 발전, 그리고 이 고령화, 이렇게 총 5가지 문제를 지적을 합니다. 이런 문제들이 핀란드와 세계의 미래를 전부 다 빠르게 바꾸고 있다고 하면서 이런 문제들이 국가를 발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불안정하고 미래에 대한 우려를 낳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동 환경과 사업 활동의 불확실성이 미래의 삶에 대한 우려를 낳고 서로 다른 배경의 사람들 사이에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하던 대로 살거나 생각할 수가 없고, 동시에 그렇게 할 필요도 없지만 이런 사회 간극을 줄이는 것에 대한 대비가 해결책을 찾는 것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야 하고, 이번 정부는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자, 이런 상황 판단하에서 이제 국정 방향이 나오게 되는데요. 아까 뭐 강춘경 박사도 소개했지만 이 핀란드 사회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북유럽식 복지 모델이 지속 가능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모델로서 미래에 도전할 수 있게 해주는 모델이라고 굉장히 자신감 있게 얘기하면서 이 소득 보장, 그 다음에 의료 및 사회 서비스, 그 다음에 교육 서비스가 미래의 꿈을 추구할 수 있는 공평한 기회를 보장해 준다고 설명합니다. 상당히 이 3인당 중심 정권에서 바라보는 이 핀란드 복지 체계에 대한 자신감과 자부심이 엿보입니다. 자, 그러면서 앞으로 변화하는 세계와 미래에 도전하기 위해서 이 복지 체계를 재조정하고 더욱 강화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방향은 2030년까지 사회적, 경제적, 생태적, 지속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야 하고, 경제는 사람을 위해서 관리돼야 하고, 사람 아닌 다른 것을 위해서 관리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서문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일자리들은 이제 중규모, 소규모 기업들에서 창출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기업들이 편하게 활동하기 위해서 핀란드를 비즈니스 프렌들리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고용하기 쉽고 세금 인센티브도 제공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지국가로서의 모델도 강조를 하면서 신자유주의적이라고 할까요? 이런 비즈니스 프렌들리한 모습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어디에 살든지 또 불편하지 않고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도시가 아닌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불편함 없이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뭐 인프라도 확충하고 교통도 확충해 나가겠다고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자, 기본소득 하나도 없이, 기본대출 하나 없이 이런 복지국가면서 동시에 기업 활동도 굉장히 편하게 할 수 있게, 이런 모델을 국정 목표로 제시를 했습니다. 자, 그럼 경제 목표로 좀 자세히 들어가 보죠. 이 핀란드에서는 핀란드의 새 정부, 새 총리는요, 이 지속 가능한 경제를 위해서 일단은 2023년까지요, 고용률을 75%까지 올리고 실업률을 4.8%로 낮추겠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국가 재정 수지를 균형 재정으로 2023년까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상태에 지출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정부 부채를요, GDP 대비 57.1%까지 낮추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또 불평등과 소득 격차는 계속 줄이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2035년까지 탄소 중립을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 프레시안 칼럼에서 그 강춘경 박사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요. 이 성장률, GDP 성장률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성장률이 목표가 없어요. 이 부분은 저한테도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면서 핀란드도 경제적으로 지금 흐름상 좋은 상황은 아니거든요. 2019년에 좀 다소 회복을 많이 했는데요. 또 이제 작년에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체가 좀 있었어요. 근데 한국보다 훨씬 더 마이너스 성장했죠. 마이너스 한 4% 정도? 이 정도 했을 겁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2023년까지의 목표가 국가 재정 수지를 균형 재정으로 간다는 거고요. 일단 작년 한 해 동안은 좀 제동이 걸렸을 것 같아요. 이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것에 대해서. 그 다음에 정부 부채를 낮추겠다는 거죠. 일단 2019년 기준으로 일단 바라보죠. 그러면은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은 고용률을 높여서 세입이 늘어나고 그 세입이 늘어나는 만큼은 계속 지출을 하겠다. 그리고 현재 정도의 정부 지출 수준을 계속 유지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게만 하면은 근데 이제 정부 부채, GDP 대비 정부 부채를 낮추는 거는 또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세원 마련에 대한 방안도 설명을 합니다. 2022년까지 외국 펀드에 지급할 배당금에 대해서 5% 원천 징수세를 도입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세금 징수, 그리고 주택 융자, 이자에 대한 세금 공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금에 잡히지 않는, 정부에 잡히지 않는 경제 활동들, 우리나라식으로는 예전에 박근혜 정부에서 지하경제 양성화라고 했죠. 그런 것처럼 지하경제 양성화 얘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금 회피, 핀란드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조세 천국으로 빠져나가는 이런 탈세를 막기 위한 국제적인 공조 활동도 강화하겠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세 진행을 확대를 하긴 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부담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또 적절한 이제 인센티브로 보완을 해준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인상적이었어요. 노동 유연성을 촉진하기 위해서. 근데 여기서 이제 노동 유연성은 이제 핀란드 국가 내에서, 그러니까 해고가 돼도 이 사람이 빨리 다시 다른 곳에 취업을 할 수 있게. 그렇죠. 국가 내에서 노동 유연성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이제 고용주가 내는 해고 비용에 대한 과세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상 요소를 적절하게 조정을 할 거라고 합니다. 이거 외에도 이제 탄소 중립을 위한 이제 환경 관련된 세금, 에너지 관련 세금, 그리고 담배, 술에 대한 증세 얘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종합적으로 보면은 개인에 대한 증세 부분은 많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 대신에 이제 새로운 세수 확보를 위한 이제 과세 수단을 강화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돈이 이제 좀 계획대로 잘 늘어난다고 하면은 늘어나는 만큼 복지 지출을 조금 더 늘릴 수 있겠죠. 일부는 복지 지출이 늘어나거나 아니면은 정부 부채를 낮추는 데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부 부채를 줄여나가고요. 결국 이 종합해 보면은 이 증세를 통해서 이런 증세 과정은 어떤 순환 경제, 그 다음에 탄소 중립 경제, 이렇게 새로운 경제 생태계로 나아가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바로 지속 가능한 경제를 만들기 위한,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이제 국정 방향이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죠. 좀 더 직접적인 표현으로는 보고서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핀란드의 정부는 재정의 장기적 지속성을 강화시켜서 부채를 늘리는 식의 지속하기 힘든 방향으로 가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재정 지출을 줄이거나 또 과도한 증세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핀란드 정부 부채 목표가 2023년까지 이제 GDP 대비 57.1%인데요. 핀란드 정부 부채의 추이를 보면은 2008년에 32.6%였는데 그 이후로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즉 유럽 이제 그리스 이런 쪽의 재정 위기로부터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죠. 그래서 2008년에 이제 정부 부채가 GDP 대비 32.6%였는데 2015년까지 지속적으로 늘어나서 63.6%까지 올라갑니다. 그 이후로 이제 낮추고 있는 중인데요. 그래서 2019년에 이제 59.3%까지 낮췄어요. 59.3%까지 낮췄는데 작년에 또 상황이 안 좋으니까 이제 아마 재정 지출이 또 많이 늘어났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다시 늘어나서 GDP 대비 67%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장애물이 좀 높아진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이 경제 목표를 보면은요, 핀란드의 경제 목표를 보면은 상당히 문재인 정부의 국정 방향, 문재인 대통령께서 당선되시고 나서 그 국정 100대 과제 소개하고 그때 이제 드러났던 부분들과 유사한 점이 상당히 많아 보이고, 그 흐름이 또 코로나19가 이제 발생을 하고 그 정부에서 K 뉴딜, 녹색 뉴딜 뭐 이런 것들 발표를 하면서 보인 그런 국정 방향 내용과 상당히 유사점이 많아 보입니다. 이 핀란드 내각은 지금 현재 뭐 총선이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요. 2019년에 총선을 했으니까 이제 뭐 겨우 1년 지났죠. 그리고 뭐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뭐 한국보다는 훨씬 못하지만, 확진자 수가 훨씬 많지만 어쨌든 지금 그럭저럭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서 선방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지지율도 좀 높다고 하네요. 한 70% 정도 지금 현재 된다고 합니다. 자, 이 한국에서 이제 많이 논의되고 아니면 한국의 언론들의 기사들을 이제 접하면서 생긴 아주 짧은 배경 지식으로 살펴보면은 이 핀란드 국정 목표가 달성하기 쉬워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달성하기 쉬워 보이지는 않고, 그러니까 어쨌든 같이 전 세계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인 충격을 핀란드도 받았고, 그 전에 2019년의 경제 성장률만 해도 1%대예요. 그러니까 한국보다 낮죠. 그러니까 한국 같았으면 이 1% 경제 성장률을 찍었으면은 언론에서 정말 난리가 났을 텐데, 어쨌든 핀란드는 그게 회복된 거예요. 핀란드는 2008년인가 2009년에 한번 마이너스 4% 넘게 한번 떨어지고, 그 다음에 약 4년 뒤에 2012년 정도에 마이너스 0.4%로 다시 한번 마이너스 성장하고, 그 뒤로 이제 회복을 해서 지금 1%대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쌓인 배경 지식으로 보면은 이런 목표가 쉬워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1% 성장이 일단 불충분해 보이고, 그래서 성장을 더 올리기 위해서 뭐 재정 지출을 더 적극적으로 늘려야 될 것 같은 상황에서 핀란드는 작년에 늘어나서 GDP 대비 67%인데 이거를 줄이겠다고 하고 있으니까요. 한국은 아주 양극단의 논리가 다 나오고 있죠. 지금 너무 높다. 올라가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
그렇게 얘기하고, 반대쪽에서는 이것도 최백은 교수 같은 분은 아직 모자르다, 더 풀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1인당 GDP를 보면은요, 일단 핀란드랑 한국이 인구 차이가 한 10배 정도 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핀란드 인구가 550만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GDP 절대적인 규모 자체는 뭐 한국이 훨씬 크죠. 한국이 훨씬 큰데 1인당 GDP로 보면은 이 만만치 않습니다. 2008년 기준으로 하면은 핀란드가 그때 좀 잘 나가던 때, 막 노키아 이런 때였으니까요. 53,554달러였습니다. 그때 당시 한국은 1인당 GDP가 21,340달러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한국과 핀란드의 1인당 GDP가 2.5배 차이 났죠. 그때 기점으로 이제 핀란드는 감소하고요. 1인당 GDP가 감소해서 48,686달러로 감소를 했고, 한국은 지금 31,838달러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2.5배 차이가 1.5배 차이로 격차가 줄어들었어요. 그래도 핀란드의 1인당 GDP는 4만 불을 훨씬 넘어서 5만 불을 근처에 가까이 있습니다. 5만 불을 한번 넘었었고요. 그래서 뭐 추세로 보면은 뭐 핀란드가 그래도 뭐 한국보다는 경제적으로 힘들어 보이는 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엔에서 작성하는 유엔 행복 보고서에 의하면은 핀란드는 2019년에도 전 세계에서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이명박 때였죠. 뭐 그래서 강소국 핀란드, 강소국을 배워야 한다. 뭐 핀란드, 덴마크 이런 북유럽 국가들 많이 소개됐었죠. 뭐 교육적인 면에서도 많이 소개됐었고요. 그런 면이 드러나는 거 아닌가. 그럼 국가신용등급은 어떨까요? 국가신용등급은요, 핀란드가 한때는 저렇게 1인당 GDP가 5만 불을 넘을 때는 최고 등급까지 갔었습니다. AAA 등급까지. 근데 이제 마이너스 성장하고 뭐 실업률도 좀 늘어났었고 그러면서 한 등급 떨어졌었습니다. 그 상태로 지금 계속 유지되는 상태고요. 한국은 최고 등급에서 2등급 아래입니다. 그래서 핀란드가 국가신용등급은 한 단계 정도 더 높습니다. 그럼 고용률 면은 어떨까요? 아까 핀란드가 2023년까지 고용률을 75%까지 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75%까지 한다고 했는데요. 핀란드가 2008년, 그러니까 전성기 때죠. 2008년에 고용률이 71.1%였어요. 그래서 그것이 2010년에 68.2%까지 하락했다가 그게 이제 2015년 이후로 다시 이제 상승해서 2019년에 약 73%까지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작년에 이제 다시 좀 내려가서 71.6%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해도 2008년 최고 고용률을 넘긴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근데 더 박차를 가해서 75%까지 끌어올리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한국 같은 경우는요, 한국은 고용률이 2008년에 64%였고요. 여기서 이제 2009년에 약간 떨어져서 63%로 하락했다가 지속적으로 이제 조금씩 계속 상승을 해서 2019년에 66.8%입니다. 그래서 핀란드랑 비교해 보면은 한 5%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용률도 한국보다는 핀란드가 조금 더 낫습니다. 그래서 재원은 뭐 여러 가지로 인구 규모에 비해서 충분해 보이는 핀란드이고요. 국민들의 스트레스도 높지는 않아 보이고요. 여러 가지 좋아 보이는 상황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다만 경제 성장률만 한국보다 낮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핀란드는 기본소득을 할 여지가 있을까요? 과연 재원이 있을까요? 얼마짜리를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어쨌든 복지 지출 규모로 보면 핀란드는 상당하죠. 그래서 아마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적당한 선으로 기본소득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하지만 어쨌든 거의 전 세계 유일하게 국가 단위로 기본소득 실험을 했었고요. 결국은 채택을 하지 않았죠. 2019년에 이제 정권 교체가 됐잖아요. 중앙당이라는 중도 보수 형태의 중도 보수적인 당에서 3인당으로 넘어갔고, 좀 더 그러니까 좌파 성향의 정당으로 이제 바뀌었죠. 그런데 기본소득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현재까지 시행해온 북유럽식 복지 모델에 대해서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러면은 한국의 상황을 보죠. 한국은 복지국가로 나아가고 있는, 보편적 복지국가로 가고 있는 중이죠. 네, 문재인 정부에서도 밝혔고요. 아마도 다음 정권도 민주당에서, 그리고 그분이 아닌 다른 분이 당선이 된다면 계속 보편적 복지국가로 가는 로드맵을 따라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어쨌든 지금보다 복지 수요 자체가 늘어날 가능성이 더 크고요. 그래서 더 적극적인 재정정책, 아니면 현재 이런 재정정책의 적극성을 유지할 필요가 큽니다. 그런 가운데서 증세도 아마 필요할지도 모르고요. 복지 재원을 위한 국민 부담률을 한번 보시죠. 국민 부담률은 뭐냐면요, 이제 조세 부담률이 있는데, 조세 부담률은 그 GDP 대비 사람들이 내는 세금의 양, 이걸 조세 부담률이라고 하고요. 국민 부담률은 그 조세 부담률 더하기 이제 각종 기금이 더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 내고요. 고용보험 돈도 일부 들어가죠. 그런 것처럼 어떤 공적 기금을 위해서 또 국민이 부담하는 비용까지 추가한 게 국민 부담률입니다. 이 핀란드는 1965년에 그 규모가 이제 GDP 대비 30%로 시작을 하고요. 1986년에 40%를 넘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한 45% 근처일 겁니다. 45% 근처고요. 한국은 데이터가 1972년부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12.4%에서 출발했어요. 일단 출발점도 굉장히 낮게 출발했죠. 그러면서 2002년에 들어와서야 22%를 넘어갑니다. 처음 시작한 거에서 한 10%가 넘었어요. 핀란드는 약 20년 정도 걸린 거죠. 한국은 30년 정도 걸려서 처음 시작한 거에 비해서 10% 국민 부담률이 10%를 넘어가게 됩니다. 한국은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제 27.3%까지 왔어요. 그동안 이제 민주정부 1기, 2기, 김대중 대통령 때, 노무현 대통령 때, 그리고 이제 지금 문재인 정부까지 해가지고, 그 사이사이 이제, 다른 정부들은 별로 그렇게 잘 못 늘렸어요. 박정희 때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전두환 때는 오히려 내려갔고요. 전두환 6년이죠. 전두환 6년 정도, 7년은 오히려 감소하고, 김영삼 대통령 때도 별로 안 올라가고, 국민 부담률이. 이제 IMF 위기가 오고 나서 이제 김대중 대통령, 즉 국민의 정부 때 복지제도를 손을 봐야겠다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때부터 제대로 시작되고, 노무현 대통령 이어지고, 이명박 때는 또 거의 제자리 걸음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감세 정책도 있었죠. 이명박 정부는 적극적인 어떤 감세 정책, 그 금융위기에 대항하기 위해서 그런 선택한 것도 있고, 감세를 통해서 경제를 성장시키겠다, 뭐 이런 의지도 있었죠. 그래서 국민 부담률이 거의 안 올라갑니다. 거의 안 올라가고, 박근혜 때는 그래도 좀 올라가고요. 뭐 대선 공약이 있긴 했으니까요. 복지에 대한 그런 공약이 있긴 했었으니까 뭐 좀 올라는 갔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시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더 올라가기 시작해가지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결과적으로 지금 27.3% 국민 부담률까지 왔습니다. 이제 복지 연구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어떤 해외 모델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뭐 북유럽 스타일 모델을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지금보다는 어떤 국민 부담률이 더 올라가야지 이런 북유럽식의 복지 시스템을 작동시킬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한국은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서 고령화가 좀 더 문제가 속도가 좀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더 필요하다고 하고 있죠. 어쨌든 이것이 이제 이낙연 전 대표께서 이제 대표직을 내려놓으시기 전에 발표를 한 민주당 신복지체제 로드맵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지정책은 민주정부에서 꾸준히 확대되어 왔고, 앞으로도 신복지체제에서 복지 수요가 이제 점점 구체화되면서 더욱더 확대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시 기본소득 얘기를 잠깐 들어가 보죠. 이 기본소득은 좌파에서 얘기를 하든 우파에서 얘기를 하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성격 자체가 중요한 거죠. 뭐 오세훈이 뭐 안심소득 얘기했는데요. 안심소득이 뭐 기본소득보다는 조금 돈이 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지급 액수가 조금 차별화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상은 국민 전체인데 어떠한 특정 소득 기준점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연봉 6천만 원 기준이라고 한다. 연소득 6천만 원. 연소득 6천만 원인 사람은 안 받고, 연소득이 5천만 원인 사람은 1천만 원 정도 받아가지고 6천만 원으로 올려주고, 7천만 원인 사람은 1천만 원 세금으로 떼이는 겁니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평균적으로 6천만 원이 되게끔 맞춰주는 게 그게 안심소득이거든요. 어쨌든 그게 약간 지급 액수가 이제 차이가 있긴 하지만 결론은 대상을 국민 전체로 삼기 때문에 이러한 지출 특성 때문에 막대한 재원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막대한 재원을 필요로 하는 대신에 개인에게 돌아가는 양은 상대적으로 적고, 그 다음에 재원의 한계가 명확해지면은 그거만큼 필요한 사람에게 충분하게 지급되지 않는 그런 단점이 있죠. 네, 그래서 이제 푼돈이 가게 되는 거고요. 그런 푼돈도 괜찮다고 뭐 1년 10만 원, 1년 30만 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필요한 재원은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기본소득 자체는 이런 효율성에서 복지국가들의 이런 복지체계와는 상대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럼 한국의 미래는 이런 기본소득을 실시하는 국가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핀란드나 다른 북유럽 복지국가들 같은 복지국가를 향해, 보편적 복지국가를 향해 갈 것이냐. 뭐 개인적으로는 답은 매우 명확한 것 같습니다. 뭐 이럴 때 또 깨알같이 이제 뭐 조선일보 같은 애들, 뭐 한국경제 같은 그런 언론사는 막 그리스 같은 데를 보라고 끼어들죠. 이게 또 남유럽과 북유럽, 또 아니면은 영국, 프랑스 같은 서유럽, 유럽 내에서도 복지 스타일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가장 안정적으로 복지 시스템을 경제와 잘 맞물려서 유지시키고 있는 국가들은 북유럽 국가들입니다.
한국이랑 처한 상황도 좀 비슷한 면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북유럽 복지 국가들의 시스템을 모델로 해가지고 그것을 한국에 잘 맞게 적용시켜서 발전시키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소득 네트워크 같은 곳에서는요, 전 세계적으로 막 기본소득 실험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행되는 나라는 없어요. 실험하는 거죠, 실험. 그것도 국가 단위는 이제 핀란드가 했다가 끝났고요. 그 다음에 뭐 또 산발적으로 그냥 도시 단위 정도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도시가 전격적으로 기본소득을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 이제 실험 참가자를 제한된 참가자를 대상으로 말 그대로 실험이죠. 이런 실험을 한 것뿐이지 시행하는 나라는 없죠. 하지만 복지 시스템을 사용하는 국가들은 많이 있습니다. 핀란드에서는 뭐 그렇다고 핀란드가 기본소득 실패했다라고 얘기는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것은 팩트예요. 실패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딱 정확하고 아주 건조하게 얘기했습니다. 기본소득을 받은 사람, 기본소득을 받는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줄어들었고, 그리고 유의미한 고용 효과는 없었다. 뭐 결론적으로 경제적인 효과가 없었던 거죠. 그것을 저 같은 사람은 그냥 역시 저거 실패했네 했다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 뭐 기본소득 네트워크 같은 곳은 굉장히 성공한 것처럼 얘기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기본소득을 받은 사람들이랑 그 다음에 기존의 핀란드의 그 실업 보조 시스템, 그러니까 고용 촉진 시스템 프로그램으로 돈을 받은 사람들의 고용 일수를 비교를 하면은요, 며칠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복지 반대론자들이 하던 그런 레토릭이 있잖아요. 복지를 받으면 사람들이 게을러져서 일을 안 한다. 기본소득을 받으면 게을러져서 사람들이 일을 안 할 것이다. 근데 일을 그냥 똑같이 했다. 뭐 이 정도의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뭐 경제 효과를 말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기존 고용 촉진 프로그램보다 뭐 한국으로 치면 고용보험이 될까요? 고용보험이죠. 고용보험 프로그램과 비교할 때 기본소득이 돈이 훨씬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인 효과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거고요. 그게 더 나아가면 실패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핀란드 정부에서는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았다고 해도요. 자, 이런 상황에서 뭐 기본소득도 이럴 판인데 여기에 기본대출에 기본주택까지 이재명 지사와 영원의 동반자 최백운 교수는 아직 기본주택까지는 실드 치지 않는 것 같은데 어쨌든 기본대출까지는 금융민주화라는 얘기로 포장을 해서 이런 게 빨리 한국에 실행돼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거를 이제 민주당 후보의 대선 공약으로 저는 도저히 삼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기본소득, 기본대출 이게 경기도에서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농민 기본소득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것도 아직 제대로 시행은 되지 않았죠. 뭐 도의회랑 계속 뭐 협의 중인 것 같은데 그게 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참 잘 모르겠지만요. 뭐 어쨌든 경기도에서 지금까지 한 거는 2020년 그리고 올해 2021년 두 번 긴급재난지원금을 긴급 재난기본소득이라고 포장을 해가지고 10만 원씩 총 두 번 나눠준 거죠. 작년에 한 번, 올해 한 번.
그마저도 효과 별로 없는데 효과 엄청 부풀리고 있잖아요. 오히려 뭐 다른 곳이 보고서 용역 보고서라고 네, 평가절하하면서 말이죠. 이런 정책들을 요새 최백운 교수는 또 화폐 주권을 지킬 수 있는 대통령이 필요하다면서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화폐 주권 중요하죠. IMF 때 우리 원화 가치가 막 떨어져가지고 갑자기 막 2배가 되고 그랬잖아요. 1달러에 한 2,000원 가까이 가고, 2,000원 넘었었나? 네, 그 정도까지 가고.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된다는 뭐 그런 개념이겠죠. 그러면서 근데 미국이 달러를 많이 찍어내가지고 화폐 가치가 떨어졌다고 얘기를 하시는 분이 기본소득 기본대출을 하면서 막 한국은행이 나서면은 그러면은 돈 엄청 찍어내야 되는데요. 그래서 과연 화폐 주권이 지켜질 수 있을지. 하여튼 기본소득이나 기본대출로 화폐 주권 지킬 수 없을 것 같은데, 화폐 주권이라는 당위성을 내세워서 기본소득과 기본대출에 힘을 실어주고 있으니까 말이죠. 사실 이것도 한번 에피소드로 다뤄볼까 생각했는데 너무 택도 없는 얘기로 들려가지고 정리도 못하고 있습니다. 네. 주간 최백운으로 해야 될지 모르겠고요. 어쨌든 뭐 기본소득과 기본대출에 대해서는 일단은 비판을 했으니까요. 굳이 또 화폐 주권까지 따로 또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은 이제 듭니다. 어쨌든 최백운 교수님은 뭐 세계 100대 경제 석학 뭐 이렇게 통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좀 핀란드부터 기본소득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좀 설득을 해보시면 한국에서는 더 쉽게 설득력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핀란드에서 한번 핀란드부터 설득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주간 최백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기다려주셔서 감사하고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